1992년 여름, 일본의 작은 역 앞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임신 16주의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단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젖은 흰 양말 한 짝과 끊어진 지갑끈뿐이었습니다. 역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역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모수첩 복사본과 비타민 공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일라커에서는 한국어로 적힌 숙소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왜 이것들을 남긴 것일까요? 밤 8시 37분, 비가 막 그친 역전 골목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일본의 작은 소도시.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신랑 김준호는 25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성실했습니다. 아내 아라이 하루카는 23, 임신 16주 차였습니다. 일본인이었던 그녀는 도쿄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도쿄에서 결혼했습니다. 국제결혼이었습니다. 준호는 처가댁을 자주 방문했고 하루카의 부모님도 사위를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부는 처가댁을 떠나 기차를 탔습니다. 오늘은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자. 하루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금 불러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걷자. 무리하지 말고. 오전 11시 두 사람은 소도시 역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조용한 역이었습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점심은 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우동이었습니다. 하루카는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거 먹고 싶었어.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두 사람은 역 앞 상점가를 걸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작은 인형을 샀습니다. 아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루카는 인형을 쇼핑백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렇게 작을까? 준호는 웃었습니다. 더 작지.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비가 잠깐 내렸지만 곧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처가댁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녁 8시 40분 기차를 예약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 두 사람은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루카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준호는 물을 사러 잠깐 매점에 다녀왔습니다. 목마르지? 그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하루카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밤 8시 30분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다녀와. 하루카는 벤치에 앉아 쇼핑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흰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역 안쪽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둘렀습니다.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 8시 33분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하루카?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쇼핑백도 없었습니다. 하루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역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점 쪽, 개찰구 쪽, 출구 쪽.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8시 37분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흰 양말 한 짝이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말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옆 바닥에 지갑끈이 끊어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카! 하루카! 그는 소리쳤습니다. 역무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아내가 없어요. 방금 여기 있었는데. 역무원은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3분 전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요. 영무원은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50분, 일본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혼자 멀리 갈 수 없어요. 경찰은 역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역 앞 골목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말 한 짝, 끊어진 지갑끈, 그리고 사라진 아내. 준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양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분. 단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 밤 9시, 역 주변은 경찰차 불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역 안, 역 밖,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근처 상점가까지.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아라이 하루카 씨, 들리십니까? 확성기 소리가 밤거리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을 따라 거리를 헤맸습니다. 상점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의 옷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카, 어디 있어?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밤 10시, 경찰은 역무원들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임신부가 혼자 역을 떠나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역은 조용한 곳이었고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CCTV는 역 내부만 찍고 있었고 밖은 사각지대였습니다. 밤 11시 10분 장모 미치코가 급히 역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인.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루카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딸은 혼자 어둠을 못 걷는 애예요.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도 부른데 어디 가겠어요? 멀리 못 가요. 장모는 경찰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 찾아주세요. 제발. 경찰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밤 11시 40분 역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상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국번으로 발신된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26분. 통화 시간은 14초. 경찰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거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화 안 했습니다. 부인이 거셨을 가능성은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루카가요? 그럼 하루카가 전화를 건 겁니까?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번호로 14초간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번호인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친척이나 친구 번호가 아닙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장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 번호 모릅니다. 14초. 무언가를 말하기엔 짧은 시간. 그러나 신호를 보내기엔 충분한 시간. 7월 15일 새벽 2시 한국에서 준호의 가족들이 급히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그들은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엄마. 하루카가 없어요. 그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찾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가족과 일본 가족이 함께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됐습니다.
광역 수배도 발령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말했습니다. 병원, 숙박시설, 교통터미널 모두 확인 중입니다. CCTV는요? 준호의 형이 물었습니다. 역 내부 CCTV에는 부인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까지만 찍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역 밖은 사각지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일본어만 합니다. 한국말은 잘 못해요. 혼자 한국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없었다면서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겠어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수색 범위는 역에서 시내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경찰견도 투입됐습니다. 하루카의 옷을 맡겨 추적했지만 흔적은 역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저녁 일본 지역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임신 중인 한국인 여성 역에서 실종. 준호의 사진도 함께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편이라는 자막과 함께 준호는 TV를 보다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제 사진이 나가는 겁니까? 절차입니다. 경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목격자로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밤, 준호는 역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곳은 하루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하루카, 어디 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돌아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아침, 역 청소부가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전 6시 20분, 역 뒤편 쓰레기 수거함. 갈색 종이봉투 한 개가 다른 쓰레기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깨끗했습니다. 다른 쓰레기들과 달리 젖지도 더럽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역무원을 불렀습니다. 오전 7시 경찰이 증거물을 회수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산모수첩 복사본과 비타민 공병. 산모수첩에는 하루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주차, 검진 일정, 태아의 크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비타민 공병은 임산부용이었습니다. 라벨에는 일본어로 임신부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것들을 아십니까? 준호는 산모수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루카의 산모수첩입니다. 그런데 왜 복사본이 여기 있죠?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루카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방 안에. 가방은요? 그날 쇼핑백과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타민 공병을 보여줬습니다. 이건요? 하루카가 먹던 비타민입니다. 확실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왜 쓰레기장에 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역 내부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엔 코일라커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역에는 소형 코일라커가 30개 있었습니다. 어열부터 시열까지. 경찰은 하나씩 관리자 열쇠로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는 가방이나 짐이 들어 있었지만 주인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다 A-17번 락커에서 멈췄습니다. 오전 11시 5분 A-17번 락커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흰색 쇼핑백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쇼핑백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하루카와 함께 산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종이에는 한국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역에서 출발해 2번 꺾어 도착하는 간단한 약도. 준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언제 그렸습니까? 며칠 전에요. 하루카가 혼자 숙소에 갈 일이 있을까봐 길을 알려주려고.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이라커는 언제 사용됐습니까? 역무원이 대답했습니다. 7월 14일 밤 9시 10분에 동전이 투입됐습니다. 밤 9시 10분이요? 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하루카가 사라진 건 밤 8시 33분쯤. 락커가 사용된 건 그로부터 약 40분 후. 누가 사용한 겁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전만 넣으면 되니까요. CCTV는요? 락커 앞은 사각지대입니다. 또다시 사각지대였습니다. 오후 경찰은 증거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수첩 복사본, 비타민 공병, 쇼핑백, 인형, 그리고 지도. 지문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판독 가능한 지문이 없습니다. 없다니요? 닦여졌거나 장갑을 낀 손으로 만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여기 둔 겁니까? 하루카가 직접 둔 건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첫째, 부인이 직접 락커에 물건을 넣고 쓰레기장에 봉투를 버렸을 가능성. 둘째, 제3자가 부인의 물건을 가져와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 제3자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가 말했습니다. 하루카는 혼자 짐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배가 불렀으니까 누군가 도와줬을 거예요. 도와줬다는 건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딸 혼자서는 못했어요. 저녁 준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하루카의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가방, 화장품, 그리고 카메라. 그는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들이 아직 현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루카, 넌 어디 있는 거야? 밤 경찰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모수첩은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락커의 물건들은 왜 거기 있습니까? 모릅니다. 쓰레기장의 봉투는 누가 버렸습니까? 모릅니다. 질문만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로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물건들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카의 흔적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흔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순의 불안.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아침, 일본 방송에서 준호의 사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실종 임산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남편의 진술의 의문.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준호는 숙소 TV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3분 사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요? 준호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9시 경찰서 조사실. 준호는 네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준호 씨,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형사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부인과 다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요? 부부니까 작은 다툼은 있었죠. 하지만 심각한 건 없었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넘겼습니다. 부인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형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장실에 정확히 몇 분 있었습니까? 3분 정도요. 3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다른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부인에게 보험을 들어두셨습니까?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험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의료보험 외에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호 씨,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오전 11시 준호는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형이 그를 맞았습니다. 괜찮아? 형.
그 사람들이 날 의심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야. 언제요? 하루카는 지금 어디 있는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일본 언론은 계속해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방향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부부 갈등 가능성은? 남편의 행적의 의문. 경찰, 내부 연루 가능성 배제 안에. 준호의 사진과 함께 이런 자막들이 방송됐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장모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네, 어머니. 방송에서 보도되는 거 사실이 아니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루카를 사랑합니다. 장모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사위가 그런 사람 아니란 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경찰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장모는 말을 멈췄습니다. 밤 경찰은 준호의 동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 내부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준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오후 8시 33분 나오는 모습. 그 사이 그는 화장실 안에만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는 확인됐습니다. 한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화장실 앞 CCTV에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혼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연루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을 보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만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의심할 만한 물증은 없습니다. 7월 18일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남편 김준호 씨는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겁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부 연루를 의심할 증거는 없습니다. 부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 중입니다. 언론의 의심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에게 남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밤, 준호는 숙소 창가에 서서 역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하루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루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날 의심해.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생각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내 죄야. 의심은 증거 없이 시작됐고 증거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는 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의심의 그림자. 어느 기자가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진실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7월 19일 수사본부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근거 없음이 확인되자 경찰은 다른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칠판에는 4개의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흰 양말 한 짝, 끊어진 지갑끈, 코일라커의 물건들, 그리고 14초간의 국제전화. 수석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다른 형사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3자의 개입입니다. 칠판에 제3자라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임산부가 3분 사이에 스스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양말을 벗고 지갑끈을 끊고 라커에 물건을 넣고 전화를 걸고? 한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수석 형사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왜 흔적을 남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증거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젖은 양말. 왜 한 짝만 남겨졌을까요? 누군가 급하게 그녀를 데려가다 벗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긴 것일까요? 끊어진 지갑끈. 힘으로 잡아당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항했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 급하게 지갑을 빼앗은 흔적, 코일라커의 물건들. 실종 후 40분 뒤에 사용됐습니다. 하루카 혼자서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 14초간의 국제전화. 한국으로 걸렸지만 신원 미상. 신호였을까요? 도움 요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였을까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행처럼 보입니다. 근거는요?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락커 사용 시각, 전화 시각 모두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경찰은 역 주변 상인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7월 14일 저녁 수상한 차량을 본 적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산부와 함께 있던 사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목격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경찰은 역 주변 하천도 수색했습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물에 빠졌을 가능성.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호는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혹시 부인을 노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부인과 갈등이 있던 사람은요? 하루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상한 연락을 받은 적은요?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무작위 범행일 가능성은요? 그렇다면 왜 물건들을 남겼습니까? 무작위 범행치곤 너무 계획적입니다. 밤 수사본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3자 개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폭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도 혈흔도 결정적인 물증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정황뿐이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월 20일 경찰은 광역 수배를 더 확대했습니다. 인근 도시, 공항, 항구 모든 곳에 하루카의 사진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일 역을 찾았습니다. 혹시 하루카가 돌아올까 싶어서. 혹시 새로운 단서가 나올까 싶어서. 준호 씨, 집에 가서 쉬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못 쉽니다. 여기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요? 하루카를 찾을 때까지요.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길게 자랐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 장모가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딸 찾아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이게 최선입니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혼자 있으면 무서워해요. 지금쯤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기는 한 건가요? 계속 찾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사본부 칠판에는 여전히 제3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물음표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3자는 누구인가? 왜 하루카를 데려갔는가? 어디로 데려갔는가?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질문들은 답 없이 떠돌았습니다. 정황의 폭발. 한 형사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모든 정황은 제3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흔적을 남겼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7월 25일 사건 발생 11일째. 준호의 가족과 장모는 경찰서 회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중간 보고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석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이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첫째, 코일라커 지문 감식 결과입니다.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독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준호의 형이 물었습니다. 판독이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문이 너무 흐릿하거나 겹쳐져 있어서 식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국제전화 착신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장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4초 통화한 그 번호 말입니까? 네. 한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요? 왜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아내가 실종됐는데.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실종자 찾는데 개인정보가 더 중요합니까? 통역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형사는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CCTV 원본 확보입니다. 역시 CCTV 말입니까? 네. 더 선명한 화질로 다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보존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네. 역시 CCTV는 7일 후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이미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저희가 확보한 복사본은 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어떤데요? 얼굴 식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준호는 형과 함께 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형, 이거 맞아요? 뭐가? 경찰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아요?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못 찾고, 전화번호도 못 찾고, CCTV도 날아갔다고 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수사예요? 준호야. 하루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데려갔는지도 모르겠고. 우린 뭘 알아낸 게 있어요? 형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직접이라도 찾아보자. 저녁 한국 대사관 직원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일본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 측에서는 현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도와줄 수 없나요?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럼 우리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준호는 숙소에서 하루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하루카의 얼굴. 미안해. 하루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이 나라에서 너를 찾을 방법도 모르겠어. 8월 3일 경찰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라이 하루카 실종 사건 내사 종결.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종결이라니 그럼 수사를 중단한다는 겁니까? 적극적 수사는 종료합니다. 다만 실종자 수배는 유지하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은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발표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종결이라고. 종결이라고요? 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루카는 아직 못 찾았는데. 장모는 경찰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문은 닫혔습니다. 지문은 판독 불가, 전화 착신자는 제공 불가, CCTV 원본은 보존 만료. 세 개의 벽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한국 가족은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은 높았고, 법은 차갑고, 시간은 무정했습니다. 막힌 길의 절망. 준호가 일기장에 쓴 문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수사 파일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93년 7월 14일 사건 발생 1년 후 준호는 다시 그 역에 섰습니다. 손에는 흰 양말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입구 앞에 무릎을 꿇고 양말을 놓았습니다. 1년 전 하루카의 양말이 발견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루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어. 너는
어디 있니? 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벤치, 같은 개찰구, 같은 화장실? 그러나 하루카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하루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입던 옷, 그녀가 쓰던 컵, 그녀가 읽던 책. 그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1995년 준호는 매년 7월 14일마다 일본을 찾았습니다. 흰 양말을 놓고 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영무원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또 오셨군요. 네.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야죠. 제 아내니까. 1998년 장모 미치코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하루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준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년 역을 찾았습니다. 2000년 장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하루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 미안해. 너를 못 찾고 가서 미안해. 그녀의 손에는 하루카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기랑. 잘 있어. 어디 있든. 행복해라. 2001년 3월 장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준호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끝내 딸을 못 보고 가시네요. 장모의 남편 하루카의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하지만 하루카는 자네를 사랑했어. 그것만 기억해주게. 2005년 준호는 작은 봉사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실종 가족들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3년 전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니까. 2010년 준호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지. 하루카 씨도 당신이 행복하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했습니다. 하루카와. 하지만 하루카 씨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준호는 역에 섰습니다. 23년째였습니다. 그는 이제 48살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그는 여전히 흰 양말을 놓았습니다. 하루카, 우리 아기는 이제 23살이 됐어. 그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태어났다면 말이야. 대학생이 됐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말이 흔들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일본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역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카, 미안해. 올해는 못 갔어. 그는 하루카의 사진 앞에 양말을 놓았습니다. 여기서라도 너한테 전할게. 2023년 준호는 다시 역을 찾았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의 남편 하루카의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함께 와줘서 고맙네. 두 사람은 나란히 화장실 입구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딸, 여기서 사라졌지? 네.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았어. 아닙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꿈에 나와. 하루카가. 저도 그렇습니다. 자네 아직도 기다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제가 그곳에 갈 때까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흰 양말을 놓았습니다. 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멈춰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고통. 누군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끝나지 않는 기다림.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시간. 준호는 매년 역에 섰습니다.
흰 양말을 놓고 하루카를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일본 소도시 역전에는 CCTV가 새로 달렸습니다. 코일라커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벤치는 새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 남자가 역에 내렸습니다. 김준호, 58살.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허리는 조금 굽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손에 흰 양말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매년 오시는 분이시죠? 네. 33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럼요. 기억입니다. 그리고 약속. 그는 화장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흰 양말을 놓았습니다. 꽃도 함께 놓았습니다. 국화였습니다. 하루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3년이 됐어. 나도 이제 늙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양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기는 33살이 됐을 텐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너를 닮았을까? 나를 닮았을까? 오후, 준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33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은퇴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그를 맞았습니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실종 사건.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저도 33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시니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33년 전의 기록들, 증거사진, 진술서, 수색일지, 젖은 흰 양말 1켤레, 끊어진 지갑끈, 사진을 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코일라커 A-17번, 쇼핑백, 인형, 한국어 지도. 그는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국제전화 기록, 14초, 착신 번호 미상. 그 번호는 여전히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판독 불가. CCTV 원본 보존 기간 만료.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33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저녁 준호는 하천 둑에 앉았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33년 전 경찰이 수색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천은 공사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제방이 높아졌고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루카의 결혼식 사진.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루카, 넌 행복했을까? 그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 준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33년 전에도 묵었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단 3분만 함께 있었더라면. 그러나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3년이 지났고 하루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준호는 다시 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33년 전 하루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그날도 이렇게 어두웠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어둠 속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역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장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놓은 흰 양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루카, 내년에 또 올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 준호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역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33년 전 그 여름밤, 3분 사이에 사라진 아내,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기다림. 시간의 침전.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만든 무게. 준호는 그 무게를 홀로 지고 있었습니다. 역은 변했습니다. CCTV가 생겼고, 락커가 바뀌고, 벤치가 새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3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이 답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33년 동안 김준호는 매년 같은 자리에 흰 양말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경을 넘은 범죄에서 국제공조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높은 벽 앞에 섭니다. 법과 제도는 때로 진실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둘째, 증거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7일 만에 사라진 CCTV 원본, 판독 불가능한 지문, 제공되지 않은 통신 기록.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셋째, 시간은 진실을 묻지만 기억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33년이 지났지만 준호는 기억합니다. 하루카의 미소를, 그날의 우동을, 함께 산 작은 인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분이면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3분의 진실을 찾는 데는 33년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